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병인 양요, 즉 프랑스 침입 사건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병인 양요의 배경, 발단, 전개, 주요 사건, 그리고 전쟁의 결과입니다. 일단 병인 양요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인 양요는 1866년 고종 3년에 병인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프랑스라는 서양 나라의 침입이기에 병인년에 서양이 들어와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고 하여서 병인양요입니다. 그럼 병인양요는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프랑스가 명분으로 했던 병인박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먼저 이 모든 일의 발단인 병인박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인박해는 흥성대원군 정권에 의해 벌어진 대규모 천주교 탄압을 말합니다. 병인사옥이라고도 했고 6년간 진행된 탄압으로써 당시 8,000명 이상의 평신도와 프랑스 외방 정교회 출신의 선교사 등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흥성대원군은 과연 천주교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흥성대원군은 원래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기에 탄압을 하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기에 그런 상황을 막으려 천주교 박해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병인 양요를 막을 길은 없었을까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로즈 제독은 병인 박해 생존자 리델 신부의 말에 화가 났고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정부 인사 일부와 로즈 제독은 조선에 항의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청나라 공친왕 역시 조선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것 같자 중재에 나서기 위해 프랑스에겐 자초지종을 묻고 조선에는 이에 대해 경고하는 자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우려했던 대로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병인 양요의 전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즈 제독은 강화 해협을 중심으로 수로 탐사를 위한 1차 원정을 했습니다. 10월 1일까지는 세밀한 정찰 후 지도 3장을 만들어 돌아갔으며 10월 5일에 한강 봉쇄 선언, 10월 11일에 제2차 조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강화부를 점령했으며 포고문 발표 후 조선이 선교사 9명을 학살하였으니 조선인 9,000명을 죽이겠다는 등 강한 보복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조선 정부는 순무영을 설치하는 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부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10월 26일 문수산성 전투에서도 조선군을 압도하였습니다. 프랑스군의 총포 화력이 너무 강해 그곳에 있던 조선의 민간인들이 모두 피난했기에 강화도는 프랑스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양헌수는 기병작전이 아니고서는 프랑스군을 제압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강화도를 수복할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덕포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전개하여 11월 7일 드디어 조선군대 549명이 정족산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프랑스군의 내습을 기다렸는데 조선군이 정족산성에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즈 제독은 올리비에 대령에게 정족산성 공격을 명하였습니다. 11월 9일 올리비에 대령은 16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정족산성 공격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결투 끝에 프랑스군은 60~70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조선군은 5명의 사상자밖에 나오지 않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인 양요에서 벌어졌던 주요 사건 2가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영종진, 즉 영종도 공격입니다. 로즈 제독은 강화도로 가는 길에 영종도와 월미도, 제물포가 조선군의 주둔지임을 확인하고 강화도를 향한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강화도 방어진 중 영종진을 점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번의 탐색 후 영종진을 1시간가량 포격 후 무장한 선원 200명을 영종도에 상륙시켰습니다. 영종진 성곽 포대에서 1차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2차로 영종진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전투에는 영종진 소속 조선군의 최상위 지휘본부였던 태평로에서 지휘가 이루어졌으며 2시간 정도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태평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뚫리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는 강화도 공격입니다. 로즈 제독은 강화해협 봉쇄령을 중국 정부 및 각국 공사관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기동훈련 끝에 10월 11일 총 1525명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10월 14일 프랑스 군함들이 팔미도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느닷없이 떨어졌고 영종진이 프랑스군의 1시간에 걸친 포격으로 4시간 만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화산성이 프랑스군의 함포 사격에 유린당했습니다. 강화 유수 이인기와 선봉중군 이용희는 맥없이 강화도를 내주고 달아났고 이에 조정은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다고도 합니다. 흥성대원군이 의정부에 글을 보내 독려하고 조정은 훈련대장 이경아를 순무사로 삼고 이용희를 선봉장으로 보내 응전하게 했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경아와 로즈제독은 매우 살벌한 내용으로 편지를 공유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로즈제독은 프랑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이 큰 재난을 당하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에 이경아는 그에 반발하고 침략한 프랑스를 비판, 도망가지 말고 머리 숙이고 조선의 명령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경아인데요. 이경아는 조선 후기의 무신이며 1811년에 태어나 1891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인양요의 결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군이 강화도 철수 시 고도서 345권과 은계 19상자 등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원정을 끝내고 천국으로 돌아간 로즈제독은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적 보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 외교적 견제에서 보면 수교 관계가 없는 조선으로 가서 조선 개항을 위한 입약 협상조차 벌이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군사적 견제에서 보면 정족 산성에서 패전 직후 곧 함대를 철수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종교적 시점에서 보면 조선 원정의 지상 목표가 선교사 학살에 대한 응징 보복인데 보복은커녕 오히려 흥성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와 세국 정책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병인양요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